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혁신성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유용주의 시집 서울은 왜 이렇게 추운겨에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양심적 병역 거부 처분에 관한 헌재의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조선일보 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뉴시스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럭키 산맥과 캐스케이드 산맥에 둘러싸여 천혜의 환경에서 자란 체리 중에 체리, 워싱턴 빙 체리를 김용민닷컴에서 오직 항공 직송으로만 판매할 것을 허락하시었다. 럭키 산맥을 따라 흐르는 빙하수와 화산지역 특유의 비옥한 토양, 거기에 높은 일교차로 다른 어떤 체리보다 월등히 높은 당도와 영양을 자랑하는 빙 체리를 먹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항공직송으로 가장 신선할 때 맛보는 것이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마치 한진그룹 이명희 아줌마처럼 크게 샤우팅하시었다. 황산화 물질인 나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 풍부한 과일계의 다이아몬드 워싱턴 빙 체리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6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 도입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려고 감옥에 가고 비난을 당했던 수많은 평화 애호가들에게 경의를 보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사실 법률의 문제를 넘어 생각이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로 진전하는 상징적인 문제입니다. 사람 죽이는 일은 연습조차 하기 싫다는 병역 거부. 이런 양심에 따른 판단이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매도되고 남들 다 하는 병역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비난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전쟁은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번 대체 복무제 도입이 한국 사회 안에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문화가 성숙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또한 남의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우리 안에 파시즘은 없는지 항상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세계 1위 흥행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문의 전화 070-7584-2050.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대체 복무제를 만들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대체 복무제 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체 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판사일 때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는 이정열 변호사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이정열 변호사 설명 들어보시죠. 일단 그 병역 거부를 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건 맞다. 예. 그런데 이게 뭐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부당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은 열어줘라. 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대체 복무제 조항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이제 대체 복무로 네네. 전환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처벌 조항에 대해서 이제 결국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요. 네. 이게 4대 1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6이 넘어가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헌 중에서 두 분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게 위헌 결정이 나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 합헌 결정을 낸 분들 중에서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헌법 불합치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셨던 거기에서는 헌법 두 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두 분은 어떤 근거를 대셨냐면 예.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헌이다 이런 근거를 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서 줄을 탄 것일 수도 있는데 나쁘게 말하자면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 현재 이제 우리 그 국민적 정서라든가 네.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좀 유연한 결정이 아닌가 싶지만 그 내용상으로 들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에 가까운 합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네. 단순하게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합헌인데 네. 그래도 대체복무제의 길을 터줘라. 네. 라고 하는 결정과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도 위헌이니까 네. 대체복무제로 가야 된다라는 결정은 네. 내용상으로는 똑같다 하더라도 의미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위헌이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제 기소됐던 지금 기소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될 거고요. 바로 다. 예. 네. 무죄가 선고되면 면소가 선고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심의 길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람도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위헌 이거 같은 경우 소급표가 있으니까 형벌 벗기는 소급표가 있거든요. 정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오늘 발표합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면허 취소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진에어 직원들은 오너 일가의 잘못으로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성토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익명의 진에어 직원의 말 들어보시죠. 본인들 잘못이 아닌데도 이런 불안감을 안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일들 지금 묵묵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한 객실 승무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승객들이 면전에서 모욕을 주시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떡해요? 저 유니폼이 조현민이 입었던 옷이지, 되게 재수없다. 이 진에어 비행기 진짜 재수없어서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그 앞에 승무원들이 버젓이 이제 서빙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재수없다. 아이고. 네. 직장을 잃을 수 있는 불안감 속에서 또 이런 모욕도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앞에서 모욕을 줘도 웃으면서 또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직원들의 운명이란 게. 네. 내가 백수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감까지 안고 있고.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은 직장을 선택하는 안목이 조금 떨어졌다는 그런 죄겠죠. 네. 직장을 선택하는 안목이 떨어졌다는 죄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그냥 경영자 잘못 만난 죄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조양호 회장, 그룹 전체 총괄 회장이 포토라인에 선답니다. 조양호 회장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그 면전에서 묻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지금 그 계열사 다 포함해서 몇만 명의 직원이 그 오너 일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굉장하게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본인이 해야 될 행동이 어떤 거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용서를 구할지에 대해서 또 한번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좀 직원들 편에 서서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저희는 개 돼지가 아니거든요. 왜 안 할 거라고 단정적으로 생각이 드셨어요? 여태까지 해왔던 이런 행동들이나 그런 거 봤을 때에는 절대 직원한테 사과를 한다거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잘못이다라고 반성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과 받고 싶다. 진정 어린 사과 받고 싶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또 한 명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9년 전 쌍용차 파업 사태 이후 정리 해고된 이들과 가족 가운데 30명이 숨졌는데요. 2015년 말 쌍용차가 해고자 복직을 약속했지만 120명은 여전히 기약 없이 복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복직 계획이라도 알려달라 이렇게 사측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그리고 진행자 이범 교육평론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고객께서 아내분에게 뭔가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던데 동료분들은 혹시 그런 조짐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은 말을 좀 많이 아끼는 친구예요. 그동안 지부장으로서 전국의 우리 해고자들을 일일이 좀 살피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사실 동료가 그런 얘기 좀 했는데요. 가까운 지인들하고는 전화 통화로 그런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 고인은 투잡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일을 해서 새벽 6시까지 마치고 또 낮에는 또 막노동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육체적 어려움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좀 주변 지인들에게 좀 했다. 그러면서 또 복직에 대한 희망은 상당히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좀 당사자 만나서도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밤샘 또 빈소를 지켰던 친구분들, 지인분들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쌍용차 해고자분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10년째인데요. 10년 전 2009년도 사실은 회계조작, 기술 먹튀 이런 것들의 모든 책임 전가를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당시 해고자들이 저항을 했잖아요. 당시 언론이나 우리 사회가 사실 해고 노동자들에게 가했던 문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년, 20년 다녔던 쌍용장체 근무 이력이 사실 이력서에 그 이력이 사실 재취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 10년도에 평택을 떠난 분들이
그리고 지금도 해고자 중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지부장으로서 전국의 해고자를 챙기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전국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최근 10년이 지난데도 90% 가까이가 구직에 차별을 좀 받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쌍용자동차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해고자 문제가 좀 해결된 줄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가 2015년도 12월 30날 노노사가 합의를 했어요. 2017년도 상반기까지 남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시킨다라고 해서 작년 상반기가 이미 도래돼서 지금 1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예. 뭐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다면 쌍용자동차 지퍼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약 물량도 지금 신청해도 꽤 잘 팔리고 있죠. 4개월을 좀 정도 기다릴 정도로 예약이 좀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남아있는 해고자가 120명인데요. 120명이요? 예. 자동차 산업에서는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한테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당장 회사가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 입장을 얘기해라. 계획이라도 좀 얘기해달라. 그럼요. 그래야 그렇죠. 이번에 고인 이 동지도 회사가 언제까지 복직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런 사태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한국이 랭킹 1위 독일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여러 차례 신들린 선방을 선보인 골키퍼 조현우는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는데요. 조현우 선수는 16강 진출 실패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직후 이뤄진 인터뷰에서 조현우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저는 16강에 올라간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 들어보시죠. 사실은 경기 끝나고 저희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일단 떨어져서 너무 아쉽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아시안컵도 있고 하니까 정말로 응원해 주시면은 더 좋은 경기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은 여전히 16강 진출의 꿈을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이나 멕시코팀 선수 한 명이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 한국이 16강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글이 SNS상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도핑에 걸린 선수만 징계를 받을 뿐 팀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비슷한 해프닝이 있었죠. SBS 파워 FM 최화정의 파워타임 진행자 최하정 씨가 생방송 도중에 독일 대표팀이 약물을 복용해서 우리나라가 결승전에 나가게 됐다 이렇게 발언했던 겁니다. 최하정 씨의 방송을 듣고 놀란 축구 팬들은 언론사에 확인 전화를 해 업무가 마비되고 백화점에서는 긴급 세일을 할 정도로 일대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에 10분 뒤 사과 방송을 내보냈죠. 당시 최하정 씨의 담당 코디네이터는 유언비어를 보고 최하정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고 이 내용이 전파를 탄 겁니다. 당시 MBC 엄기영 앵커는 이 해프닝을 뉴스에 전하면서 잠깐이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1566-7871 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요즘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상당히 핫한 주제로 떠오른 혁신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경제팀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편이 됐죠. 제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이 갔던 인사는 국내에서 제 생각이지만 가장 뛰어난 소득주도 성장론자라고 생각했던 홍장표 경제수석이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 이런 직책으로 전보가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언론 분위기는 그냥 전보가 아니고 경질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뭘 잘못해서? 네, 그렇죠. 경질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전 경제협력개발기구 특명 전권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이분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데 이 인사가 어떠냐 저떠냐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인사 문제를 잘 모르고요. 인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어도 논평을 함부로 하는 게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언론이 인사평을 막 하기 시작하면 은근히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주관적으로 막 지지하는 행태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렇죠. 예, 저는 좀 그런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분위기만 보면 보수 언론은 홍장표 수석의 교체를 좀 반기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청와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조금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왔어요. 예. 장하성, 홍장표로 이어지는 청와대 경제팀은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았고 김동연 부총리가 주도하는 기획재정부는 속도 조절론 이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죠. 요 갈등이 한참 이어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소득주도 성장론의 상징 같았던 홍장표 수석이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보수 언론이 이 퇴진을 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자 중앙일보 보니까 이정재 칼럼이 있던데 제목이 경제수석 교체 잘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이제 한 달 후 대한민국이란 기념비적인 칼럼을 썼던데. 아, 그래요? 예전에 이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 칼럼은 기억이 납니다. 거의 미래 소설 같은 거 소설 쓰신 분,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분이 썼던 칼럼이면 굳이 소개를 안 해드려도 될 뻔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정재라는 분이 경제수석 교체 잘했다 이런 제목으로 소설 쓰신 분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세간의 평가도요. 이번 인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조금 옮겨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소득주도 성장론자였던 홍장표 수석의 퇴진 때문에 나온 이야기 같아요. 예. 반면에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대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의 퇴조라고만은 볼 수만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장하성 실장이 27일 오전에 물러난 수석들하고 마지막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눈물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책임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부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면 아마 장하성 실장의 이야기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고 뭐라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홍장표 수석의 교체는 경질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론이 옳으냐,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수하는 게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후자에 가까워요. 그런데 속도 조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학자의 자세라고 봐요. 내가 주장을 했는데 똥꼬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현실이 아니라고 드러나면 다시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야죠. 예. 여전히 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강하게 지지하지만 반론과 토론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은 소득주도 성장을 한 1년 해봤더니 성과가 별로 안 나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부 정책 방향을 혁신성장으로 잡겠다. 이런 사고가 있다면 이건 좀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혁신성장이라는 것과 소득주도 성장은 전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논의를 하시는 분들이 다 경제학자들이시고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신 깊이 알고 계신 분이니까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경제학적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대립 개념이 아니고 아예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되는 개념을 찾으라면 혁신성장이 아니라 자본주도 성장이라고 말을 해야 맞아요. 원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개념이고요. 이 말은 분수효과라고 하죠. 노동자, 민중들의 소득을 먼저 아래쪽부터 늘려주면 이게 분수처럼 위로 쭉 올라가서 소비가 늘어서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개념의 반대에는 혁신성장이 아니고요. 낙수효과, 자본 축적을 더 강화해야 경제가 원활히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본주도 성장의 별명도 저임금 성장론이라고 해요. 노동자들의 임금을 쥐어짜고 그 이익을 자본에 몰아줘서 자본의 덩치를 키우면 이게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쟁을 하면 임금이 높아져야 경제가 성장하느냐 아니면 되레 임금을 깎고 자본 덩치를 키워줘야 경제가 성장하느냐 요 논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혁신이 끼어드는 대목이 아니고요. 그런데 혁신성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제기됩니다. 혁신성장의 관점은 어떤 거였냐면 야, 노동의 돈을 몰아주건 자본의 돈을 몰아주건 그건 니들이 알아서 논쟁하세요. 실제로 경제는 그런 거에 의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혁신에 의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관점을 제기를 해요. 이 학파를 진화경제학파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자본주의에서 몇 차례 엄청난 성장의 동력을 안긴 혁신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까지 가면 너무 먼 얘기라서 실감이 안 나니까 요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세계 경제의 성장을 훌쩍 견인한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면 뭘 꼽겠습니까? 이건 압도적으로 스마트폰의 발명을 꼽습니다. 예. 스마트폰의 발명은 세계 경제의 성장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죠. 아이폰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을 먹여 살리는 스마트폰 시장이 열린 겁니다. 원래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부침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 시장도 완전히 살려놨습니다. 컴퓨터가 모바일로 대체되면서 벌어진 변화가 세상 경제계의 지도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엄청난 혁신이라는 건데요. 스티브 잡스가 이 엄청난 혁신, 아이폰을 개발했던 동기가 뭐겠습니까? 노동자 임금을 깎았더니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자본의 덩치가 막 커졌더니 스티브 잡스가 막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줬다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자본소득 성장 이런 걸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곳에서 제기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혁신이 자본주의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동의를 한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잘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요즘 기업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고 정부도 혁신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던데 규제 철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특히 요즘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는 인터넷 은행에 관한 규제 철폐는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한 규제 구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규제를 철폐하면 혁신이 되냐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 살아서 스마트폰 아이디어를 개발했냐고요.
지금 규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카카오뱅크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제가 과거에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규제를 풀어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규제가 있을 때에도 이 아이디어가 나왔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사업을 해보니까 규제가 방해가 돼요. 그러면 그때 규제를 풀면 됩니다. 사후적으로요. 그러니까 규제는 혁신의 사후적인 도움이 역할은 할 수 있어도 혁신 성장을 일으키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골목상권 규제를 푼다고 무슨 혁신이 생기겠습니까? 인센티브 시스템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혁신에 성공하면 엄청난 성과 보수를 주자. 이건 행동경제학의 실험에서 여러 차례 뻘소리 이미 증명된 주제입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내가 너 성과 내면 1억 원 줄게 이러면 실험을 해보면 성과가 더 떨어져요. 왜냐? 혁신적인 성과는 창의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걸면 창의성이 발현되는 게 아니고 그게 부담이 돼요. 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내지? 저 1억 원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지? 이런 고민을 가중시켜서 창의성이 말살된다는 게 여러 실험에서 입증이 됩니다. 저는 혁신에 성공한 사람한테 성과급을 주는 거 반대 안 해요. 그런데 성과급을 내걸어야 혁신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규제를 철폐해야 혁신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혁신이 되느냐? 혁신이 창의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건 다 동의하잖아요. 예. 그러면 창의성을 유발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봐야 되죠. 규제를 철폐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창의성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문화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 CE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혁신적인 기업으로 불리는 구글을 보십시오. 구글의 혁신에는 구성원들이 마음껏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CEO의 역할입니다. 혁신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둘째, 사회와 기업 전체에 통하는 하나의 문화 코드가 중요합니다. 도전의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이게 있어야 혁신이 가능한 겁니다. 규제 철폐가 아니고요. 포스트잇이라는 거 있죠. 우리 그 문방구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뗐다 붙였다는 스티커 같은 거요. 이게 현대 문구 역사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제품입니다. 3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 포스트잇은요. 애초부터 멋진 발명품으로 기획이 됐던 게 아닙니다. CEO가 연구팀한테 야 포스트잇 같은 거 만들어봐 이래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포스트잇은 실패의 산물 같은 거였습니다. 1968년에 3M 연구원 중에 스펜서 실버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임무가 뭐였냐면 강력한 접착제, 한 번 붙이면 절대로 안 떨어지는 접착제를 개발하는 게 이 사람 과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접착제를 만들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완전히 폭망한 아주 이상한 접착제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이게 접착력이 있는데 되게 접착력이 떨어지는데 한 번 붙였다가 떼도 접착력이 유지가 되면서 흔적이 안 남는 이상한 접착제가 개발이 된 겁니다. 접착제 개발하다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주목해야 되는 점은 실버 박사가 다음에 했던 행동입니다. 이 이상한 접착제를 보고 낙담을 하거나 에이 틀렸다고 엎어버리지 않고요. 이 실버 박사가 요 결과를 회사에 즉각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고급 접착제를 가지고 장점을 살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엽니다. 이때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포스트잇 같은 걸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세계 문구의 역사를 바꾼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왠지 우연과 행운 이런 게 겹쳐서 벌어진 일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이면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3M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이 회사는 창조의 아이콘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절대로 죽이지 않는 아주 독특한 회사 풍토가 있어요. 아무리 뻘소리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뻘소리라도. 이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3M에서는요. 그러니까 3M에서는 연구원들이 연구를 할 때요. 나 이런 거 연구할게요 하고 연구 주제를 상급자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자기 소신껏 그냥 정하면 돼요. 이게 혹시 안 될까봐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3M의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연구원들도 노동시간의 15%는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정해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3M 사내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해봐,
해보고 안 되면 고쳐. 요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는 규정 자체가 신제품의 아이디어는 절대로 함부로 없애지 못한다라는 사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게 아무리 뻘소리로 들려도 그 아이디어를 없애려면요. 아이디어를 낸 사람보다 아이디어를 없애려는 사람이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 돼요. 저걸 왜 없애야 되는지. 웬만하면 없애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스트잇 개발에 얼핏 보면은 행운, 우연 같지만 사실은 이 본질은 절대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우연히 혁신으로 이어진 건 그 우연히 일어난 장소가 3M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요. 만약에 3M이 실패를 나무라는 회사였다면, 신제품 아이디어를 상사의 한마디로 묵살하는 회사였다면, 피셔 박사 실수가 엉터리 접착제인데 나 실패했어. 이거 회사에 보고도 못해. 이런 분위기였다면 포스트잇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혁신의 본질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기업 문화, 사회 문화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재벌 시스템 개혁이 매우 절실하다고 봐요. 걔네들이 범죄자라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3대, 4대, 세습 다 좋다 치고요. 서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비리 저지른 것도 좋다 치고요. 그런데 묻고 싶은 건 유능하기는 합니까, 걔들이요. 얘들은 근본적으로 무능해요. 전혀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혁신은 실패를 용납하는 아량에서부터 CEO가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얘네들은 운전 잘못하면 사람들을 두들겨 패잖아요. 이런 군사 문화에 쩐 애들이 리더인데 한국 기업이 뭔 수로 혁신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재벌 타파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로 제가 아까 소득 주도 성장이건 자본 주도 성장이건 혁신 성장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붙이자면 소득 주도 성장은 오히려 혁신 성장에 도움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도전의식이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무지하게 낮고 복지는 개판이고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오로지 먹고 사는데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요즘 우리 유능한 젊은이들 보면 무슨 직업을 제일 선호하나요? 다 의대 간다고 그러잖아요, 의대. 의대도 무슨 의료 혁신 이런 걸 도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에 뭔 놈의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똑똑한 학생들이 또 공무원 시험에 다 몰두를 합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7급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육사, 경찰대, 군인, 경찰 나오죠. 그 다음 교사 나오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안정적 직장이라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유능한 사람들이 안정 찾고 앉아있으면 혁신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혁신이 부족한 건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 아니고요. 이런 안정지향성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죽는 사회 문화가 있고 그런 경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혁신적이어야 될 젊은이들이 다 안정적인 것만 찾아가는 겁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라도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복지국가가 필요한 거죠. 제가 좋은 경제 성적표를 빨리 주고 싶다는 정부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지표가 그렇게 1, 2년 안에 확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혁신성장을 해야겠다. 왜 혁신성장 과제가 잘 안 되냐.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혁신성장으로 경제지표가 뭐가 확 나아질 거라는 조급함을 조금 버렸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때 봤잖아요. 창조경제한다고 야 창조적으로 살아. 너는 왜 창조적으로 안 살아. 백날 정부가 그렇게 얘기해봐야 창조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변화는 정부 산하의 모든 연구소 이름이 갑자기 창조연구소로 바뀌는 코미디밖에 안 벌어집니다.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공무원들이 머리 싸매고 야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을 창조적으로 바꿀까 규제를 풀어줄까 이게 아닐 거예요. 교육, 문화, 복지 이 모든 걸 장기적인 설계로 바꿔나가는 게 맞을 겁니다. 10년, 20년 걸릴 각오하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전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하성 실장 말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 멀고 끈기 있게 보는 설계 이런 게 필요하죠. 약간 우려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혁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정부가 뭔가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덜미가 돼요. 1년쯤 지나면 한국 기업이 혁신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1년쯤 지나서 혁신이 잘 안 되면 야당이 야 문재인 정부가 혁신 노래 부르더니 안 됐다. 이게 다 무능 때문이다. 이런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에 대해서는 좀 담대하고 큰 그림으로 과제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원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몸살 감기에 걸렸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까지 거뜬한 강철 체력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다. 대통령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강철 체력 하니까 떠오르는 정치인이 있어요. 강철 요정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갑철수가 아닌 강철수, 강철 요정 안철수입니다. 저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완전히 마지막이 아닙니다. 초심을 생각하고 계속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봤는데요. 이게 바로 존버 정신이죠. 처칠도 존버 정신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안철수 전 후보님, 존버 정신 하면 바로 안철수가 떠오릅니다. 정치권에선 안철수 전 후보님과 존버 정신을 겨룰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갑철수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선거 때마다 계속 나오셔서 이제는 또 철수라는 별명도 생겨서요. 예? 아무리 조롱해도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요. 안철수 전 후보님이 자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했다고요. 하하하하. 확인되지 않은 트위터 글이잖아요. 대학 신입생 100명에게 쪽지 투표를 실시했는데 거기서 1위를 했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1년 동안 미국 유학길에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서운해할 겁니다. 예? 미리 대통령 당선 소감문을 써놓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다음 대선, 아니 다음 총선 전에는 돌아올 거라고요. 아이고, 안철수 전 후보가 지방선거 투표 하루 전날 당선 소감문을 준비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지요. 준비성 하나만큼은 참 인정해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해안은 아침에 비가 그치겠고 제주도는 오늘도 장마가 계속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8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 내륙에는 낮 동안에 소나기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3도, 광주 13도, 대구 22도, 낮 기온 서울 29도, 춘천 30도, 전주 30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네, 오늘을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 바닷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바닷가에 계세요? 네,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게 바닷가에 놀러 와 있습니다. 어느 바다입니까? 태안 쪽인데. 아, 예. 파도 소리가 자욱하고요. 실비가 내립니다. 예, 교수님.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방에 넣어가지고 온 시집이
유용주 시인의 서울은 왜 이렇게 추운겨입니다. 올해 간행된 시집인데요. 이 시집에서 여러분들께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가끔씩 오래된 친구들, 동무들 만나다 보면은 시골에서 또는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혼자 살다 보니까 말을 많이 잊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 무건 수행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무건이라는 시 한 편 먼저 골랐습니다. 예. 김 PD 밥 지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밥솥에 밥을 하면은 그 밥솥에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부터 맛있는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거나 뭐 밥이 다 됐으니 잘 저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참 재미있으면서도 쓸쓸한 그리고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시 같습니다. 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오셨나 마루에 비 오시는 소리 듣는다. 개울물 소리 읽는다. 나무에 스치는 바람 소리 건너간다. 짐승 우는 소리에 귀 쫑긋 늘어진다. 벌레들이 어디로 꼬이는지 살펴본다. 풀을 깎고 뽑는다. 나무를 껴안고 빙빙 돈다. 밤에 몇 번이고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본다. 어릴 때처럼 별들이 흐르고 달이 이울고 뭉게구름이 떠있고 수제비와 팥죽은 없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깬다. 가끔 텃밭을 구른다. 감나무 잎이 소리 없이 진다. 이빨 물고 깨어있는 서리꽃을 밟아본다. 눈물겹게 눈 내리시는 모습을 바라본다. 꽁꽁 언 얼음장을 들여다본다. 찬물 먹고 숨을 쉰다.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밥솥이 혼자 말한다. 밥이 다 되었으니 잘 저어주라고. 네, 이런 시입니다. 네, 이 낯선 곳이라고 할까요? 사람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이 시인의 삶의 풍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비 오시는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나무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또 나무를 껴안고 빙빙 돌기도 하고 아침에는 새소리에 잠을 깨고 그리고 찬물을 먹고 숨을 쉬다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밥을 한다고 해요. 그럼 밥솥이 혼자 말한대요. 밥이 다 되었으니 잘 저어주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네, 이게 좀 유머러스하면서도 그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난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 유용주 시인의 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시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꾸밈없는 언어로 옮겨놓는 그 맛이 대단합니다. 예.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시가 내게로 안 왔답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았던 뜻인데 제목이 여기서 말하는 시는 어떤 깊은 의미, 새로운 세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무엇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가 내게로 안 왔다. 그러니까 시가 내게로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골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시를 쓴 시인의 고즈넉한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가 내게로 안 왔다. 새벽까지 깨어 기도드렸지만 안 왔다. 아침도 먹지 않고 풀을 메고 씨를 뿌렸지만 안 왔다. 새참을 줘도 안 왔다. 쌈채소와 애호박과 풋고추와 가지를 줘도 안 왔다. 마늘과 황토 고구마와 햇김을 바쳐도 안 왔다. 청정 산나물과 비싼 횟감으로 점심을 차려도 안 왔다. 낮술을 먹고 입으로 토해도 안 왔다. 온종일 땀으로 소금꽃을 피워 올려도 안 왔다.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걸어도 안 왔다. 밤길을 걷다가 넘어져 피를 흘려도 안 왔다. 소구름 삼키며 무릎 꿇고 빌어도 안 왔다. 단식을 해도 안 왔다. 삼보일배를 해도 안 왔다. 1번 국도를 따라 강정마을까지 걸어도 안 왔다. 봄날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려도 안 왔다. 산성과 차벽을 뚫으려다 식물인간이 되어도 안 왔다. 정과 18범이 되어도 안 왔다. 연좌농성, 고공농성을 해도 안 왔다. 목숨을 끊어도 안 왔다. 강물이 되고 파도가 되어 물마루 끝에서 호곡을 해도 안 왔다.
별이 되고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어 흩어져도 안 왔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기다리는 내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시가 내게로 안 왔다는 시 읽어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새참을 줘도 안 오고 마늘과 황토, 고구마와 햇김을 바쳐도 안 오고 했던 그 시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려도 안 왔고요. 연저농성, 고공농성을 해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는 그리고 그는 뭔지 뚜렷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이 바라는 세상, 시인이 바라는 어떤 사람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를 쓰는 이유는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세상을 그리면서 썼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떤 시를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가 내게로 안 왔다는 시를 쓴 시점, 그러니까 2014년, 15년 시점을 상상하시면은 이 시의 의미가 좀 더 각별하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박 집권기. 네, 금방 이해를 하시는군요. 여기 일본 국도를 따라 강정마을까지 걷는 그 행진이 있었죠. 뭐 그런 걸 떠올리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 두 마리라는 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제목의 의미는 조금 모호합니다만은 내 아이는 어디 출신인가라는 2부 제목을 떠올리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편견과 선입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출신이니 경상도 출신이니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에 시달려 했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힘겨운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개 두 마리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산문 같은 시입니다.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 6살 때까지 살았다. 여름에 아버지 본적지로 이사했다. 어머니 고향은 여수 바닷가이다. 경상도 보리문댕이라고 야유했던 코 찔찔이들이 금방 불알 친구가 되었다. 사춘기 시절에 식당 주방이나 공장, 시장에서 일을 할 때 물건이 없어지면 나를 지목했다. 전라도 깽깽이라고 놀렸다. 전라도 놈들은 의리가 없다고 흰소리 해댔다. 강릉 육아는 서울살이가 고달팠다. 서울에서 18년, 군대 3년은 양평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다음 서산에서 20년 넘게 살았다. 서울 선배들은 자민놈이 올라왔다고 놀렸다. 아내는 충청남도 사람이었고 당연히 처가는 충청도 사투리를 썼다. 큰 집은 부산, 누나와 조카들은 40년 가까이 인천에서, 동생은 아이들과 수원에서 숨쉬고 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태어난 게 죄였다. 우리 안에 편견과 선입견은 숨어 있다가 틈만 나면 튀어나온다. 내 아이는 어디 출신인가. 네,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인이 얘기하듯이 태어난 게 뭐가 죄겠습니까? 내가 경상도에서 태어났든 부산에서 태어났든 여수에서 태어났든 서산에서 태어났든 그게 뭐가 죄겠습니까? 근데 죄가 되어서 온갖 편견과 선입견에 시달렸던 거죠. 그걸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또 다른 피부 색깔의 사람들이 시달려야 할 편견을 생각하면은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시들은 또 다른 기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유용주의 이런 개 두 마리 같은 시들 보면서 우리 안에 후천적 DNA 같이 새겨진 이 편견들 언제나 사라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 이 시 좋은 작품들 참 많은데요. 제가 2편 남겨뒀습니다. 하나는 신분사회라는 작품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당신의 참말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중에 앞에 신분사회라는 시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평소에 돼지로 살다가 술에 취하면 개새끼였다. 평생을 머슴으로 살았다. 평생을 종으로 살았다. 한 번도 양반이었던 적이 없었다. 늦가을 홀로 반바지 입고 팔공산을 내려오는데 석천리 청년 회원 6명이 버섯 따러 올라와 깜짝 놀란다. 안 무섭소? 뭐가 무서운가요? 짐승이 무섭지 뭐가 무섭겠어. 멧돼지들이 만나면 아재아재 부르는데 삼짐승보다 사람이 무서웠다. 사람이 짐승보다 무서웠다.
엊그제 새벽에는 나 닮은 무리가 옥수수밭을 박살내고 돌아갔다. 내년부터 산짐승이 좋아하지 않는 나무를 심어야겠다. 마을 주민들은 망을 두르거나 민원을 넣어 전기가 흐르는 선을 설치하라고 한다. 나는 그만두었다. 고라니나 멧돼지보다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 담배와 술을 끊었다. 돈을 끊었다. 인간관계를 끊었다.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 비로소 사람이 짐승으로 보인다. 네, 신분사회라는 제목 아래 짐승과 사람의 관계랄까요? 그 낙차를 쓴 시입니다. 옥수수밭을 박살낸 멧돼지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시인의 말이 참 안타깝고도 슬프게 와닿습니다. 자본주의 하에 새로운 신분사회가 인간관계를 얼마나 낯설게 하고 아득하게 하고 갈라치기를 하는지 이 시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참말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시인데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만 길어서 다 읽어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들이 제가 적지 않이 있는 줄 아는데 일반 노동자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영주 시인이 쓴 작품들이 저에게는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중에 당신의 참말이라는 시에서 두 달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연입니다. 당신은 참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왜냐하면 참말만 골라 했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학교 나온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보라는 별명, 그거 바로 보다에서 나온 말 아닌가요? 바로 보는 사람은 늘 손해보기 마련입니다. 이익이나 대차대조표를 그렸다면 진즉에 때려치우고 떠났을 것입니다. 농부만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해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질 줄 알면서도 싸우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삶에서 이기려고 기를 쓰고 덤벼든 우리가 당신을 떠밀었습니다. 더 편안한 삶을 위해 당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네, 이렇게 2연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4연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름 비바람, 가을 무서리, 겨울 폭설에도 계절은 어김없이 흐르고 세상 이야기가 다 쓰이고 난 뒤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다시 쓰이고 있듯 세상 사람들 모두 죽어 흔적 없이 사라진다 해도 새로운 생명은 어디선가 꿈틀 일어서듯 당신의 참말은 당신의 행동과 실천은 끝내 다시 시작하는 후세들에게 불이 내려 울울창창할 것입니다. 한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내린 고드름처럼 삶이란 올가미 앞에 절대 고독을 견디며 매달려왔던 당신의 손을 가만히 만져봅니다. 거친 삶을 살아왔지만 뜻밖의 부드럽군요. 당신이 흘린 눈물, 세상 골목을 빠져나와 아픔 틈을 메우고 강물을 휘돌아 지금 막 바다와 만나 뜨겁게 끌어안는 모습이 보입니다. 눈물은 말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모국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예. 추모시여서 뭐랄까요, 시인의 감정이입이 좀 깊게 와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도 절절하게 와닿는 한마디 한마디입니다. 예. 읽어드렸던 부분 중에 질 줄 알면서도 싸우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삶에서 이기려고 기를 쓰고 덤벼든 우리가 당신을 떠밀었습니다. 더 편안한 삶을 위해 당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라는 구절이 참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간 메시지는 정말 만만치가 않죠. 그 과제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저로서도 참 많은 고민이 듭니다. 바닷가에서 읽어드릴 시로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의 참말이라는 시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적시하지 않은 병역법집 5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대체복무제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의견 가지고 있을까요? 어젯밤 11시까지 모두 715분이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82%, 5명 가운데 4명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대체복무제에 반대한다라는 의견 18%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행인님, 병역을 거부하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체복무로 돌리는 게 사회적 이익이라고 봅니다. 굳이 전과자를 늘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직접 민주제와 기본소득제인 모병제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지고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리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멕시코가 월드컵 16강에서 어느 나라와 상대하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브라질입니다. 정답자 꿈을 지배하는 자님, 김용민 브리핑 들으면 모든 뉴스가 이해가 되네요. 죄의 작은 치킨님, 클로징 사연 당첨자 보헤미안 안나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한겨레에 실린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의 철도 여행의 꿈도 좋지만 이 칼럼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기자가 북한 쪽에 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느냐고 따지듯 묻자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답변은 뭐라고?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가? 였다. 무수한 인종학살, 인권 유린을 자행해온 자기들의 역사는 돌아볼 줄 모르는 미국인들의 위선이 통렬히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트럼프의 이런 모습은 그가 어떠한 추상적 이데올로기, 사상, 신조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유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에게는 어떤 이상주의적 관념에 의거해 세상을 바로잡아야겠다는 허황된 소명감 같은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드러난 행태를 보면 그의 심리와 행동은 크게 두 가지 욕망, 즉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만족시키려는 욕망과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에 주로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동안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은 이제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됐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하여 지금부터는 지난 70년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근원적으로 가로막아왔던 냉전 구조가 드디어 붕괴하고 해마다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는 사회가 될 것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거죽은 화려하되 속은 썩고 병든 또 하나의 낯이 익은 괴물 사회가 한반도 북쪽에도 형성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아니,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 논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네, 평화가 중요하지만 평화 그 이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6월 29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